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 규제가 부른 집값 폭등, 분양가 상한제가 최악 대책, 재건축 규제 풀어야 집값 잡힐 것. 이번 정부가 내놓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전문가 50인한테 물었습니다. 최악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가 76%, 가장 많네요. 이유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쓰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청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므로서 집값을 더 조정하는 그런 정책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게 72%. 24주째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계속 오르고 있대요. 내년 서울 아파트 전망은 상승이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내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망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의 분이 서울 아파트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다. 수요 억제 아닌 공급 확대가 해법이다. 사실 경제라는 건 그냥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공급이 적으면 아무래도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해결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는. 그죠? 이제 대구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은 최근에 이제서야 막 시작하는 것 같고, 대구가 꼭 대구만을 봐야 될까? 서울은 비싸잖아요? 대구도 비싸니까 다른 지역을 이렇게 관심 있게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비싸다. 꼭 아파트여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대구 근교에 전원주택 부지가 싸다면 대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찾아보면 또 그런 것도 재미가 있어요. 대구에 진입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예전에는 팔공산이 있었고, 팔공산은 예전에는 땅값 70만 원 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올랐고, 가창, 청도, 이렇게 현풍 이런 쪽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또 한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한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쇼킹한 이야기가 우한 형제들 김봉진 씨가 4조 7,500억에 독일의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로 매각을 했다. 이 기사가 엄청 큰 뉴스였는데, 규제 싫어서 한국 외면하고 글로벌로 탈출하는 IT 창업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럴 때만 해도 이분이 이제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동네에 있는 전부 전단지들을 다 모았대요. 모아서 그런 거를 책자로 만드는 거를 그걸 이제 어플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쓸까? 예전에는 막 책자 뒤져보거나 전단지를 봤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핸드폰 안에 모든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처음으로 얘기하고 만든 사람이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씨죠. 우리한테 왜 이렇게 편안함을 줄까? 그것도 무료로. 왜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지? 했더니 지금은 우리가 이 배달 어플이 없으면 외식이 안 될 정도로 편해져 버렸죠. 그죠? 거기에 비용들이 조금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편의성을 놓칠 수 없죠. 그 편안함이 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 그런 기업들, 그런 업체들이 돈을 벌 건데, 우한 형제들, 또 게임, 또 어떤 게 있을까?
요즘은 뭐 쿠팡, 뭐 로켓 배송 이런 것도 있죠. 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돈 벌 것인가? 우리가 편안하게 쓰는 그 업체가 돈을 벌 것이다. 찾다 보면 있겠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혁신사업 규제에 가로막히고 성공한 창업주의 짐 떠넘겨 한국서 사업하기 더 힘들어져. 독일에서 우한 형제들을 인수해서 상장사가 된 것은 아쉽지만 김봉진 대표 아시아 진출 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성을 팔려고 했죠. 회사를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죠. 당사자도 그죠. 첫 번째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 처음부터. 늘 그런 생각들을 계속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데 이런 편의성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결국은 실행한 사람이 김봉진 씨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창의적인 생각도 많아야 되고 또 뭐 요즘은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일찍 졸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 들고, 그 또한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보시면 김봉진 씨가 세바시에서 나와서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참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큰 성공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좋은 강의 들으시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초강수 15억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못 받는다.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12월 16일.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세 가지 정도를 발표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출. 시가 6억 원 초과는 LTV를 강화하겠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두 번째는 세금. 종부세 세율을 0.1에서 0.8%포인트 상향하고 30억 이상 고가주택은 공시가를 시세의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 30억 이상. 예. 주택 공급은 서울 13개 구 등 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재담청 제한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 현금 없으면 강남 아파트 사지 말란 말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가 주택은 공시가 시세 대비 80%까지 인상하겠다. 그 보유세를 인상시키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일시적인 2주택자 1년 내에 기존 집 팔아라. 그래서 이제 매물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 대책들을 조금 냈고,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다양한 뭐 세제 혜택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축소시키겠다. 이런 게 약간 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이 국가 정책하고는 별개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신문은 진짜 조금 어제 대책 발표가 어제 났으니까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좀 많아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뭐 아까 얘기 드린 뭐 크게는 대출, 세금, 주택 공급 세 가지였는데 한번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이 기사도 진짜 와닿는데, 요번에 그 못난이 감자 이야기 했던 그 검색어 1위가 갑자기 올라오셨던 정용진 씨, 신세계 부회장입니다. 그죠?
그 정용진, 승계재원, 광주 신세계 동생처럼 지분 매각할지 촉각. 이마트 주가 낮아 승계 시작 적기. 이마트가 있죠. 저희가 이마트 예전에는 뭐 주말 나들이로 이마트를 많이 갔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주식 주가를 보면 제일 비쌀 때가 이마트가 32만원, 지금은 13만원 합니다. 13만원. 예. 이마트를 지금 시가총액이라 하죠. 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한 수,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에요. 3조 6천억. 이 이마트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 4조 원, 4조 7천억에 독일 회사에 팔렸습니다. 배달의 민족보다 더 싼 가격이에요, 이마트가. 제가 오늘 이제 처음 한번 열어봤는데, 충격이네요. 이마트가 정말 그렇게 쌀까? 배달의 민족은 어플이고, 이마트는 사실은 위치 좋은 곳에 큰 평수에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3조 6천억. 비쌀 때는 32만원 정도 했으니까, 한 3배 정도, 한 9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10년 내에 가장 싼 자리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정용진 씨가 승계재원으로, 이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신 그 이명희 씨가 최대 주주예요. 어머님인 이명희 씨가 18%, 정용진 씨가 10%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있죠. 승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50만원, 100만원 하다가 250만원까지 가면서 상속 증여 세율이 너무 높아졌죠. 그때 승계하는데 차질이 입었어요. 그 여동생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동생 입장에서는 보면, 오빠가 저렇게 하니까 승계하는데 위험하네? 신문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싸니까 증여하거나 정리하기에 증여세가 훨씬 싸졌죠.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증여세 추정액은 작년 말에 5천억대였는데, 지금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 3,600억으로 거의 한 1,4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주가 올랐다고 해서 정용진 씨가 이마트 주식을 팔지 않겠죠. 지금 10%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승계할 최고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걸 못하는 걸 봤죠. 그러면 우리가 정용진은 아니지만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의도가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겠다. 왜? 결국은 이명희 회장이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세금만 5천억을 내느니 더 싸지면 좋겠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마트랑 동업 해보나요? 그죠? 지금 싸니까. 그죠? 의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해보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기사가, 반가운 기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쪽은 정용진 아들을 줬고, 신세계 백화점은 딸을 줬죠. 정유경. 그렇게 해서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나눴어요. 이 기사에 보면 광주 신세계라고 대구 신세계 백화점처럼 독립법인인데 상장회사입니다. 거기 거는 광주 신세계는 정용진 씨를 줬는데 주식을 사들이려고 하면 광주 신세계 지분을 정리할까? 요 추론 기사입니다. 정용진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마트, 광주 신세계, 신세계 푸드, 요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럴 타이밍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마트를 관심 가져도 엄청 좋겠다. 저도 이마트 안 보다가 오늘 이 기사 보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사업적으로는 어떨까? 쿠팡이나 뭐 지마켓. 쿠팡은 사실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인데 적자를 보면서도 하고 있죠. 1년에 뭐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유지. 보통은 적자 보면 사업을 그렇게 안 하는데 선점하거나 사람들이 예전에 지마켓이나 옥션으로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쿠팡이 많이 앞섰죠. 그 적자 보면서까지도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면서 쿠팡이 점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마트는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이마트 뭐 2번 갈까 1번밖에 안 갈 거니까. 쿠팡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회사. 그 다음 지마켓 옥션은 이베이 미국 회사죠. 그 다음 이제 이마트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갈까? 이마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쓱이라고 아침에 주문하면 이제 저녁에 배송하는 걸 일단은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편의점. 이마트까지 걸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길거리에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마트24 편의점에 진출했습니다. 정윤식 씨가 어떨까? 앞으로 저는 진짜 관심 있는 분이어서 이마트를 공부 좀 해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남들이 싸게 주식을 준대요. 부모님이 아들한테. 세금도 적고. 저희는 아들이 안 해서 안 주잖아요. 우리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한번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루이비통 회장 재산 45조 불어 세계 최고 부호 눈앞이래요. 네. 올 주가 61% 급등해서 중국 명품 소비 늘고 티파니 인수하고 이러면서 지금 총 재산이 45조 원으로 1위. 그 다음 아마존 설립자 베이조스가 17억. 왜 이혼 때문에 이제 위자료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서 45조 원으로 1위가 루이비통 회장이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고 정말 싸고 이렇게 더 싼 거의 전략이 먹히는 게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비싸고 더 비싸야 가치가 빛난다라는 게 느껴져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도 전략이 싸게 팔 거면 진짜 싸게 팔아야 되고, 진짜 내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명품을, 좋은 물건을 좋게 해서 명품의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사업이 성공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보유 한국 주식 40%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 내다 파는데 두 가지 회사가 한국 주식의 40%예요.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거기가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첫 번째,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AI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주식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어떻게 할까? 주식이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비싸졌는데 더 비싸지기를 계속 기다릴까? 이익 실현하고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어떤 산업들이 가장 클까를 보면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AI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수도권 대학 AI 학과 신증설 허용학으로 일면에 나왔습니다. 지금 범정부 AI 국가 전략으로 관련 대학 교수 기업 겸직도 가능하고 지능형 반도체에 1조 원 투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거리로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게 AI다. 저도 이제 이걸 최근에 관심 있게 봤었는데 서울대의 컴퓨터공학과가 정원이 55명이래요. 이분들이 나오고 성장하고 공부하면서 AI 전문가가 되는데 정원을 100명으로 100%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대, 성균관대, 수도권 주요 대학도 AI 관련 신증서를 강화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AI를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봤을 때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요 말씀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브라질 우량 집중 투자 올 들어 24% 수익. 브라질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2,800, 2,900에서 3,000을 돌파했습니다.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브릭스에 계속 관심 가져도 유효하다. 이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신문 보시다가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보시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돌 이긴 센돌, 이세돌 또 한 번 AI 넘었다. NHN, 그 네이버죠. 네이버 바둑 AI가 한돌에 1승을 했다. 그죠? 이세돌 씨가 한돌 그 AI를 이겼다라는 건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알파고랑 이세돌 씨랑 그 바둑을 뒀죠. 근데 2점 접어주고 이긴 거라서 구단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이겼대요. 그래서 이제 두 수를 물어주고 그랬다. AI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AI 기업이 누가 있을까?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AI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사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버스 내년 대구 도로 달린다. 대구 알파시티 2.5km 구간서 일반인 대상으로 여객 운송을 도입한대요. 무인 자동차가 지금 이제 달리기 시작한대요. 이 두 가지 기사에서 보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AI가 엄청난 세상의 변화의 갈림에 우리가 서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 생각드는 게 신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AI. 두 번째는 무인 자동차.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오면 법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규제해야 될 정도로 안정성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사들을 봤고요. 세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2020년 인구 절벽 쇼크, 10년 뒤에 남아도는 초등교사 5만 명, 10명이 5명 먹여 살려야 된대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유소년과 노년들 5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계 인구 2026년 지금부터 한 50년 정도 뒤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에서 3,900만 명으로 인구가 줄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인데 1위가 14억이에요. 근데 이제 40년 뒤면 12억 8천, 그래도 13억이죠. 인도는 13억 6천에서 16억이 될 것이다. 미국은 3억에서 4억 정도로 인구가 늘 거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줄어드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자체가 다른 전 세계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떨어지죠.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율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20년 뒤 한국은 노인국가 일본의 현실이다. 지금 일본은 야쿠자도 택시 기사도 백발이고
햄버거 가게 노인 알바가 수두룩하다. 이제 이게 곧 한국이 닥칠 미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어딘가에 둬야 되죠.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내가 일본처럼 그런 알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 내가 돈을 둬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뭐 중국, 인도 이런 데는 인구가 계속 늘죠. 이런 데는 소비 성향이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 있으면 그런 데다가 돈을 남겨 놓어도 되겠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신문 기사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AI, 브릭스, 뭐 요 두 개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서 돈들을 옮겨 놓아야 되는 이유, 인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신문이 매일 보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 보지 않으면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변해져 있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죠. 바쁜 일상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귀를 닫으면 앞으로 이제 어렵게 사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그죠? 또 주말이 왔네요. 오늘 신문 기사는 뭐 한 두 가지인데요. 신문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해외 재산 비중 늘려야 인도 등 신흥국 주목하고, 또 어떤 이론은 미국은 여전히 유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골자는 결론은 인도에 투자하라는 거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2위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도로 갔죠. 돈이라는 건 어디에 둬야 될까? 우리가 물건을 1,000원에 팝니다. 그 1,000원 안에는 원가가 있죠. 뭐 700원 정도의 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운반료도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비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가격을 너무 올리면 인도에서 만드는 제품이랑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 비싼 우리나라 제품을 꼭 사야 될까?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런 인도라든지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은 이 사람이 많다는 건 결국은 인건비가 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더욱이 그럴 것 같습니다. 수출이나 이런 글로벌한 이 시대에는 꼭 우리나라에 돈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주목하라, 베트남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구 얘기에 뒤이어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방 소멸 시대 닥친다. 흉물된 공장, 새집 건너 빈집, 농촌 아닌 인천 동구, 부산 영도의 현실이다. 저출산에 문 닫은 학교, 부산 동구 금성중학교 내년 폐교한대요. 지금 지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문여중은 송도로 이사를 한대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지역 산업이 붕괴되고 인구는 엑소더스라 군산, 익산 10년째 산업 공동화, 영동 대형마트는 매출 반토막. 이러다가는 노인과 바다만 남을 듯 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살 사람 없는데 살 사람 있겠냐? 살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부동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구도 뭐 중구면 어떻습니까? 동구면 어떻습니까? 서구면 어떻습니까? 북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인구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인구가 적고 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좋을 때는
투기 심리에 이제 뭐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아파트들이 다들 두 채, 세 채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사실 전세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투자에 선별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지만 신문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AI가 계속 그거 한다라는 얘기,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 두 번째는 인구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인구가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왜 물건을 만들면 자체적으로 안 되느냐?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1억은 넘어져야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구는 줄고 있으니까 결국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수출하려면 남들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동화되거나, 자동화된다는 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고, 또는 인건비가 싸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많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느냐,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셔야 되고,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을 때 대안은 무엇이냐,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경제 공부, 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